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건축법 관련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용어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주소놓습니다. 이 분리란 말 보게 되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공작물을 연상해 주십니다. 높이 5m인 통신용 철탑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한다. 틀리죠?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는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절차, 그리고 건축법이 제정된 목적은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건축법의 전체 목차가 되게 됩니다. 여기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한 사안으로 특별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은 건축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공작물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옹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을 각각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높이 4m 초과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5가지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대상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놓으시는 게 이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용 철탑과 관련되어서는 골프 연습장의 운동용 철탑과 마찬가지로 6m 초과 시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리죠. 2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법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시험에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 문화재와 임시 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재 운행 관련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하천 구역 내 소문 조작실, 그리고 공장 용도에 간이 창고로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 쉬운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바다 면적 합 5,000제곱미터인 위락시설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과 다중 이용 건축물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바닥 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 운, 판문숙 6가지 용도에 해당되는데 다중 이용 건축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과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관광 숙박시설, 특별히 동물, 식물원은 제외시킨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종종은 판문숙에는 다중 이용 건축물 들어가는 것 아니죠. 만약 위락시설로서 바다 면적 5,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지 다중 이용 건축물 아닙니다. 4번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안으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4번 옳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을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거용 건축물, 주택에만 인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 거죠. 2번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정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통행, 주차 추천하시고 필로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1번 맞습니다.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종류 구분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때 구성되는 요소로서 지하층이나 발코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데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점검돼야 됩니다. 특별히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안으로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죠. 이러한 바닥 면적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으로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노대에 관한 사항과 구획이 곤란한 건축물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필로티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동택에 딸린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공동택 외 건축물로서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상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올해 출제될 내용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층수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기출문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규모와 관계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지하층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지하층만 빠지면 맞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지하층과 피난안전구역 등에 있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로 속에 지상층에서 지하 1층까지.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노대 면적에서 노대 면적 가로 해놓습니다.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뺀 주소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4번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대는 발코니, 베란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대 면적 전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5번 공동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을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 면적에 제외되는 것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건축물 노대는 바닥 면적과 관련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축 면적에는 산입되게 됩니다. 1번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각각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표면부터 1m 이하 부분,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이러한 4가지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건축 면적은 평면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건물의 규모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 걸어다니는 자가 건물의 크기를 파악하는 개념이 있는데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 보게 되면 조망하게 되면 평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평면의 개념이 건축 면적이고 그러한 건축 면적이 건폐율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반면 용적률과 관계된 사항은 연 면적으로서 층수 차이에 따라 건물 크기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면적은 입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연 면적의 구성 단위인 바닥 면적의 경우에도 입체적인 개념으로 파악돼야 됩니다. 4번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결합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그리고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건축 등의 행위는 건축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인 특광,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반면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당시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게 되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게 됩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은 시군 구청장이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는 것으로서 여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장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최초 정해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하고, 이러한 용도 변경은 대장 관장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등을 받아 용도 변경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설군과 관계된 사항이 잘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29가지 용도를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란 말로 9가지 시설군을 구분하십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 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기타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이죠. 특별히 문화집회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 위관이란 말로 세부 용도를 정리해야 되고, 영업 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숙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교육 복지 시설군은 노교수의 야란 말로 세부 용도를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여기 운동시설은 답한 운숙, 영업시설군에 해당되죠. 이것을 주거 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 이것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육원, 이 교육원 학교나 도서관, 학원과 마찬가지로서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복지부군에 속하죠. 하위시설에서 상위시설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3번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 답한 운숙이란 말 기억난다면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문화집회시설군에서 교육, 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교육, 복지시설군에서 주거, 업무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이때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때는 허가 대상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종 위관이 있는데 좀 전에 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위락시설을 교회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락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위락시설로 기재되어 있죠. 이것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시설로서 성당이나 사찰, 교회 있습니다. 종전에 교회로 사용하던 것을 성당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것이죠. 이미 종교시설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것 없죠. 이런 때는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설군과 관련된 사항들이 잘 정리되었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공사를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을 준용하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계된 사항은 최근 계속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돼야 됩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죠. 5번입니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인 것은 야영장 시설이다. 야영장 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야영장 시설인데 300 이상일 때는 수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 시설은 사용하는 면적 차이에 따라 수련 시설 또는 야영장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300 미만은 야영장, 300 이상은 수련 시설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휴게 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인 것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현재 분류하게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관련되어 최근 개정 사항으로 다중주택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중주택은 주택의 사용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다중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규모에 관한 기준이 동일한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마다 욕실, 부엌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욕실은 존재하지만 취사 가능한 공간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다중주택의 특징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연닭이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4계층 이하는 연립 다세주택이며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일 때는 다세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공동주택이죠. 그리고 이런 주택 주변에는 주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가 있는데 그러한 상가 중에 80% 정도가 보통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러한 근린 생활시설 중에 우리 근린 생활시설 중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1종이고 그렇지 않다면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제가 지갑 분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화장실이죠. 그 화장실에서 지갑 발견하지 못한다면 파출소에 분실 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동사무소를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와 지역자치센터는 그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1000 이상일 때는 업무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배가 고프게 될 겁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방문하여 간단한 요기를 하게 되는데 이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종이고 300 이상일 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식사하면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해야 되죠. 구기 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탁구장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다만 공 크기가 좀 큰 테니스, 그리고 골프, 스크린 골프장 등이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볼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탁구장의 크기가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되고요. 이러한 운동시설에는 관람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람석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문화집회시설이고 1000 미만일 때는 운동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했다면 샤워하기 위해 목욕장을 방문하고 이 목욕장 견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끝에 원자로 끝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안마원은 일종이지만 안마지수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고 단정히 하셨다고 하면 동네 병원, 의원이나 보건소 방문해서 건강검진할 수 있고 건강하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제철 과일 사들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주택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것은 모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정리하실 것으로서 만약 독서실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실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전소나 양수장이라는 말이 있다면 걔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전기 수도와 관계된 사항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 정리하시는 게 용도와 관계된 세부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휴게 음식으로서 바다 면적 딱 300제곱미터 300 미만은 1종인데 300 이상은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설에 해당된다. 끝에 원자로 끝나면 1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병원이 붙었을 때 의료시설 되는 것이죠. 4번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바다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인데 30 이상 500 미만의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바다 면적합 500 이상일 때는 업무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5번 경마장 등으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인 것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관람석의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1000 미만일 때만 운동시설이죠.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사전 결정 주놓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되는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시험거리입니다.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 신청하게 되었을 때 사전 결정서를 통지받게 되면 의제되는 4가지 사항, 그래서 개발인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4가지 의제됩니다. 최근에는 보전 산지와 관련되어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의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만역입니다. 2번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사전 결정 신청자가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때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4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최근 기출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실 때 저 사전 결정 통지 받았을 때 보전 산지 중에 도시 지역의 보전 산지에 대해서는 전용 의제 처리하지만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에 속해 있는 보전 산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전 결정 통지 받게 되면 보전 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 허가 받아야 되며 건축 허가 받지 않는다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내 건축 허가 신청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분양부터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주가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을 수 없다. 1번 맞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는 경우는 사기 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사용권이 아닌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된 대지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 관계에 대해 올해 일부 사항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사항 중요한 것이 내년에 시행되기로 되었거든요. 아마 우리한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택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집합 건물의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중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 중에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은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5분의 1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예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 건물의 재건축 공부하셨으면 5분의 4, 5분의 4 기억나시죠? 그러면 반대하는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건축 허가 받은 이후 사전 협의 절차 거쳐 20%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전 협의가는 집합건축법에서는 2개월이지만 건축법에서는 3개월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되어서는 저런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2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곳의 관할 관청은 도지사이죠. 건축하는 3층 숙박시설에 대해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승인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승인 없이 건축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항으로 10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에는 21회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자연 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설, 숙박설에 대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하고자 한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곳에 위락설, 숙박설에 대한 건축 허가하고자 하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사전 승인과 관계된 사항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서 특별히 공장, 창고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건축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건축 허가 전에 실시하는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여기 안전영향평가 추천호수입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건축물의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안전영향평가의 목적입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돼야 된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이죠. 그래서 3번 드립니다. 4번입니다. 광역시의 연면적 합계 20만 제곱미터인 공장 추천호수입니다. 건축하는 경우 광역시장에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항상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 아니죠. 5번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80제곱미터인 경우 증축에 대한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5번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신고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시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허가 대상 중에 규모 작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한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신고사항 기본형이라 하고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던 사항 확장형이라 하면서 건축신고사항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이며 관농차인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은 신고 대상인데 이러한 관농차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리고 높이 3m 범위 내 증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오리공장 건축하는 때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등의 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 대상이다. 그 정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계된 사항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러면 2층 이하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죠. 반대로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는 허가사항인데 허가받아야 할 대수선 중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그 중에 수선에 해당되는 6가지 사항 내력벽 평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주계단 수선하는 것 이러한 6가지 수선에 대해서는 대수선이라 하더라도 신고하고 할 수 있죠. 예, 이런 내용 토대로 우리 5번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다 면적 합이 80제곱미터인 경우 85제곱미터 이내이죠. 이런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주계단 증설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사항인데 3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닙니다. 2번입니다.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 기둥 4개 증설 기둥 4개 증설하는 것은 대선 행위인데 그 대상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 사안입니다. 3번입니다. 연면적 270이고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앞서 우리 잠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요 구조부에 배치하지 않고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경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신고 대상입니다. 4번입니다. 1층 50, 2층 30, 연면적은 80이죠. 2층짜리 건물 신축하는 것. 연면적합 100제곱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5번입니다. 연면적 25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신고 사항이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9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